그렇게 가난한데 아들은 어떻게 키워? 아들이 공장에 다닌다며. 그래서 돈 언제 모아? 경북 김천의 낡은 한옥마당에 이른 새벽부터 기름 튀기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오순자 52살의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명절 전을 부치고 있다. 손등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보인다.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 파전, 동그랑땡, 생선전까지 한 접시씩 정성스럽게 담아낸다. 오늘은 시누이 3명이 모두 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1년에 2번 명절 때만 얼굴을 비추는 그녀들이지만 순자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아니, 불평할 수 없었다.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에게 불평할 자격 따위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오전 11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린다. 첫째 시누이 미경이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들어선다. 그녀의 뒤로 둘째 시누이 수경과 셋째 시누이 은경이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듯 거들먹거리며 따라 들어온다. 3명 모두 얼굴엔 값비싼 화장품을 덕지덕지 발랐고 몸엔 명품 옷을 걸쳤다. 특히 미경의 손목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갑게 맞이하자 미경이 코웃음을 친다. 그녀의 시선은 순자의 낡은 옷과 해진 슬리퍼를 후고 지나간다. 마치 쓰레기를 보듯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지자 본격적인 자랑 대회가 시작된다. 미경은 자신의 아들 준호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합격했다며 목소리를 한껏 높인다. 전액 장학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버드는 하버드 아니냐며 거들먹거린다. 수경은 딸 수연이 프랑스 파리의 명품 브랜드 본사에서 인턴 제의를 받았다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준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수연의 사진 속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가득했다. 은경은 아들 도윤이 대기업 계열사에 특채로 입사했다며 입이 찢어져라 웃어댄다. 물론 도윤의 아버지가 그 회사 임원과 골프 친구라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 3명의 시누이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자식 자랑을 쏟아낸다. 그러다 미경의 시선이 순자에게로 향한다. 순자의 아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마치 동정하듯 물어온다. 순자가 아들 민재가 용접 기술을 배우며 공장에 다니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수경이 혀를 차며 혀를 끌끌 찬다. 공장이라니 요즘 세상에 무슨 공장이냐며 비웃는다. 은경은 더 노골적이다. 그 나이에 공장이면 인생 망한 거 아니냐며 차라리 치킨집이라도 차리지 그러냐고 쏘아붙인다. 미경은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날린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마치 순자의 아들이 열등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처럼 말한다.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민재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누이들은 그런 순자를 보며 더욱 신이 난다. 성실하다고 부자 되냐며 요즘 세상은 머리 좋은 놈들이 돈 버는 거라며 비웃음을 쏟아낸다. 미경은 순자에게 충고하듯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민재한테 공부 좀 시키라고 학원이라도 보내서 자격증이라도 따게 하라고 그래야 사람 대접이라도 받는다고 말한다. 그 말에는 지금의 민재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시누이들이 떠난 뒤 순자는 홀로 설거지를 한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는다.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 계실 남편에게 속으로 말을 건넨다. 여보, 우리 아들은 잘 크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반드시 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순자의 눈빛엔 비웃음을 참아낸 여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이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서울 구로구 낡은 빌라 옥탑방. 겨우 12평 남짓한 공간에 순자와 아들 민재가 살고 있다.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 한 칸이 전부인 이곳은 여름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엔 냉동고처럼 춥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천장엔 빗물이 새어 얼룩진 자국이 여러 개 보인다. 창문 틈새로 외풍이 들어와 밤이면 휘파람 소리가 방 안을 맴돈다.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빗장으로 고정해 놓았고 부엌 싱크대는 녹이 슬어 물때가 끼어 있다. 이곳이 23살 청년 민재와 그의 어머니가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냉장고를 열면 더욱 처참한 현실이 드러난다.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공기가 전부다. 반찬이라고 해봤자 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가져온 시식용 멸치볶음과 시든 배추나물 뿐이다.
민재는 아침마다 이 밥과 반찬으로 끼니를 때운다. 대학 동기들이 카페에서 10,000원짜리 브런치를 먹을 때 민재는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저녁은 아예 거르는 날이 많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배부르다고 거짓말을 하고 물로 배를 채운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 순간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 민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그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한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냉장고에서 밥과 김치를 꺼내 후다닥 아침을 먹는다. 6시 전에 집을 나서야 7시까지 공장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그는 지하철을 타고 3번을 갈아탄다. 출근길 지하철 안은 피곤에 지친 사람들로 가득하다. 민재도 그들 중 하나다. 좌석에 앉을 틈도 없이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가며 졸음과 싸운다. 공장에 도착하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용접 마스크를 쓴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쇳덩이를 붙이고 자른다. 오후 5시 공장 일이 끝나면 민재는 곧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직행한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는다. 취객이 들어와 욕을 퍼부어도 참아야 하고 손님이 컵라면을 쏟아놓아도 웃으며 닦아야 한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비명을 지른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다. 하지만 민재는 씻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낡은 노트북을 켠다. 새벽 2시까지 그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기계 설계 프로그램을 독학한다. 잠은 하루 3시간이 전부다. 이런 생활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민재의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해외 유학을 떠난다. SNS엔 그들의 화려한 일상이 올라온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해외여행 인증샷, 새로 산 자동차 사진들. 민재는 그런 게시물을 보며 핸드폰을 끈다. 부럽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공평한 출발선에 서 있어야 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다. 어머니 순자가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순자는 새벽 4시부터 반찬 가게에 나가 오후 3시까지 일한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댈 때도 있지만 그녀는 절대 쉬지 않는다. 한 달에 160만 원, 그것이 그녀가 벌어오는 전부다. 거기에 민재가 공장에서 버는 180만 원과 편의점에서 버는 90만 원을 합치면 한 달 수입은 430만 원 정도다. 월세가 5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식비가 60만 원, 민재의 통신비와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 게다가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긴 빚 5천만 원이 아직 400만 원이나 남아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휜다. 이것이 순자와 민재가 사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편의점에서 돌아오자 순자가 방 한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놀란 민재가 달려가 이유를 묻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미안하다고,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되뇌었다. 민재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이 반드시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했다.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명절이 돌아왔다. 순자는 이번에도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지난번처럼 시누이들이 또다시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어머니를 말렸다.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하라고 왜 또 그런 모욕을 감수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시누이들인데, 가족인데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민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도 함께 있겠다고 말했다. 이번엔 직접 그들의 비웃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오후 2시 시누이 3명이 다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번엔 그들의 자식들도 함께였다. 하버드에서 돌아온 준호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고, 파리에서 일하던 수연은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치고 있었다. 도윤은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들어오며 일부러 과시했다. 민재는 거실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시누이들은 민재를 보자마자 수군거렸다. 저 애가 공장 다니는 조카냐고, 아직도 용접하냐고, 참 안됐다고 수군댔다. 식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모욕 행렬이 펼쳐졌다. 미경은 준호가 하버드에서 돌아와 곧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입사할 거라며 목에 힘을 주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며 첫 월급으로 자신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웃었다. 수경은 수연이 파리 본사에서 정규직 제의를 받았다며 자랑했다. 프랑스 남자친구도 생겼다며 곧 결혼하면 프랑스에 정착할 거라고 말했다. 은경은 도윤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됐다며 으스댔다.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며 강조했다. 그러다 미경이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민재는 아직도 공장에 다니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날카롭게 물었다. 민재가 여전히 용접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거실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경이 혀를 차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용접으로 돈 벌겠냐고 그냥 로봇이 다 하는 시대인데 무슨 미련으로 그러냐고 비웃었다. 은경은 더 잔인했다. 차라리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지 그러냐며 그것도 안 되면 결혼이라도 잘해서 처가 빽이나 믿으라고 조롱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자신은 하버드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며 민재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할 거라고 말했다. 성공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용접이나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거라고 단정 지었다. 수연도 거들었다. 파리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스펙에 집착한다며 민재처럼 스펙 없는 사람은 해외에선 아예 상대도 안 해준다고 말했다. 도윤은 가장 직설적이었다. 민재 형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며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것 같다고 비웃었다. 순자는 이 모든 모욕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지금 화를 내봤자 그들은 더 비웃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저들을 무릎 꿇리겠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식사가 끝나고 시누이들이 떠나기 전 미경이 순자에게 마지막 충고를 남겼다. 민재한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라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건 불행이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는 건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 그 말이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시누이들이 떠난 뒤 민재는 방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눈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날 밤 민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민재는 용접 기술을 인정받아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25살이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공장 알바 시절보다 나아졌고 4대 보험도 들어갔다. 순자는 아들이 정규직이 됐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드디어 빛이 보인다고 기뻐했다. 민재도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말엔 쉴 수 있고 연차도 생겼다. 회사 동료들은 민재의 용접 실력을 인정했고 상사들도 그를 신뢰했다. 1년 만에 민재는 생산팀 주임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입사 2년 차가 되던 해 회사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주거래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회복될 거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급기야 월급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한 달, 결국 석 달치 월급이 밀렸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보탰다. 회사는 곧 정상화될 거라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입사 2년 반 만에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석 달 뒤 완전히 부도가 났다. 공장 문이 잠기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퇴직금은커녕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 민재가 받아야 할 돈은 1,200만 원이었지만 회사엔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채권자들이 공장 기계를 압류해갔고 사장은 잠적했다. 민재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소용없었다.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는 최하위 채권자로 밀리기 때문이다. 결국 민재는 빈손으로 공장을 나왔다.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미경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라고 했잖냐며 용접 같은 거 배워봤자 결국 이렇게 된다며 조롱했다. 수경은 더 직설적이었다. 민재는 운이 없는 것 같다며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은경은 가장 잔인했다.
이제 민재는 30도 안 됐는데 경력 단절이라며 다시 취직하기 힘들 거라고 단정 지었다. 시누이들의 말을 전해 들은 순자는 하루 종일 울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자신을 자책했다.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어머니를 이렇게밖에 못 지키는지 자괴감이 들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공장이 부도나고 한 달 뒤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부도난 회사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자 어디서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간신히 면접을 본 곳에선 전 직장이 부도났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민재는 다시 공장 알바로 돌아갔다. 시급 10,000원짜리 단순 조립일이었다. 그렇게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옥탑방 방 한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돈으로 배운 건 쉽게 잃지만 고생으로 배운 건 절대 잃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겐 2년 반 동안 공장에서 쌓은 용접 기술과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남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어 독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재는 낮엔 공장 알바를, 밤엔 편의점 알바를 다시 시작했다. 하루 18시간 노동이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중고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 20만 원짜리 헌 노트북이었지만 민재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그 노트북으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다. 기계 설계, CAD 프로그램,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공학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민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영어로 된 기술 문서를 번역기 돌려가며 읽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공부했다. 주말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전문 서적을 빌려 필사했다. 책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손으로 직접 쓰면서 외웠고 그렇게 공책 20권을 채웠다. 민재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혔고 눈엔 핏발이 섰으며 체중은 10kg이 빠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1년이 지나자 민재는 CAD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다. 2년이 지나자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3년째 민재는 마침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소기업 공장에서 사람이 직접 하던 용접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었다. 대기업에서 쓰는 고가의 로봇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민재는 이것이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했다.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했다. 민재는 폐업한 공장에서 버려진 부품들을 주워 모았다. 녹슨 철판, 고장난 모터, 낡은 센서들. 남들이 보기엔 쓰레기였지만 민재에겐 보물이었다. 그는 밤마다 옥탑방 한 구석에서 그 부품들을 조립하고 분해하기를 반복했다. 실패의 연속이었다. 100번 넘게 실패했고 200번 넘게 다시 시작했다.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고 밤마다 땀과 기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순자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저 믿고 지켜봤다. 3년째 되던 해 겨울 민재는 마침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가로 1m, 세로 50cm 크기의 작은 기계였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 팔이 움직이며 철판 2개를 정확하게 용접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작동했다. 민재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를 불렀다. 순자는 아들이 만든 기계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조용히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었다. 민재는 자신의 기술을 팔기 위해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름 없는 청년이 만든 기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어떤 공장장은 민재를 사기꾼 취급했고 어떤 사장은 그냥 쫓아냈다. 민재는 100군데가 넘는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돈은 바닥났고 민재는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에겐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어머니였다. 29살이 되던 해봄, 민재는 경기도 안산의 작은 철강 가공업체 사장을 만났다. 60대 후반의 박 사장은 민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말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뻔했다. 계약 금액은 200만 원. 민재의 자동화 시스템을 공장에 시범 설치하고 성능이 괜찮으면 추가 계약을 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민재는 200만 원을 받자마자 절반인 100만 원으로 쌀 20포대를 샀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순자는 마당에 쌓인 쌀 포대를 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50평생 처음으로 아들이 벌어온 제대로 된 돈이었다. 민재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큰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삼겹살을 사서 옥탑방에서 구워 먹었다. 6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고기였다. 순자는 한 점 한 점 씹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 사장의 공장에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 민재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 붙어 살았다. 기계를 조정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작업자들을 교육했다. 처음엔 작업자들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올랐다. 사람이 하루 8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용접 작업을 민재의 시스템은 4시간 만에 끝냈다. 불량률도 절반으로 줄었다. 박 사장은 크게 만족했고 추가로 800만 원을 더 지불하며 2대를 더 주문했다. 이 소문이 안산공단에 퍼지기 시작했다. 다른 중소기업 사장들이 민재를 찾아왔다. 그들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며 견적을 요청했다. 민재는 한 대당 600만 원의 계약을 시작했다. 첫 해에 5대를 팔았다. 총 수익은 3천만 원. 부품 구입비와 인건비를 빼면 순수익은 1,500만 원 정도였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민재는 그 돈으로 밀린 빚을 모두 갚았다. 아버지가 남긴 5천만 원의 빚 중 마지막 남은 400만 원을 완전히 청산했다. 순자는 빚 완납 증서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울었다. 30살이 되던 해 민재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회사 이름은 JM테크. 자신의 이름 민재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것이었다. 사무실은 없었고 공장도 없었다. 그저 옥탑방 한 구석이 그의 사무실이자 연구소였다. 직원도 없었고 민재 혼자 모든 걸 해냈다. 영업, 제작, 설치, AS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도 안 됐다. 하지만 민재는 행복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반응은 달랐다. 민재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미경은 비웃었다. 그까진 용접 기계 몇 개 팔아서 뭐가 되겠냐며 결국 망할 거라고 단언했다. 수경은 더 악랄했다.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냐며 민재는 곧 빚더미에 앉을 거라고 예언했다. 은경은 조카 도윤에게 말했다. 민재 형은 평생 그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 거라며 절대 본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시간도 없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32살 JM테크는 직원 5명을 고용한 작은 회사로 성장했다. 연 매출은 3억 원을 넘어섰고 민재는 처음으로 옥탑방을 벗어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순자도 반찬가게 일을 그만두고 아들의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도왔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민재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무실을 확장했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 다음 해 매출 목표는 5억 원이었다. 꿈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33이 되던 해 세계 경제에 불황이 닥쳤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까지 덮쳤고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재의 주요 고객사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 제작 중이던 장비 주문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위약금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단숨에 적자로 돌아섰다. 월 고정비가 1,200만 원인데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민재는 자신의 월급을 포기했고 직원들 월급을 맞추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다.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고 직원들 월급도 보름씩 밀리기 시작했다. 직원 1명이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다. 이어서 2명이 더 떠났다.
결국 5명의 직원 중 4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건 민재와 순자 그리고 1명의 기술자뿐이었다. 민재는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해 건물주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밤마다 사무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책했다. 어머니에게 다시 이런 고통을 안겨주다니 자신은 역시 무능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순자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재를 다독이며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기술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이 기술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격려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장비를 팔아 빚을 일부 갚았다. 그리고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갔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했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기술이 살아 있었다.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공고였다. 민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원서를 작성했다. 밤새워 사업계획서를 쓰고 기술 문서를 정리했다. 그리고 제출 마감 하루 전에 간신히 서류를 넣었다. 결과 발표까지 2달. 그 2달 동안 민재는 다시 공장 알바를 뛰며 생활비를 벌었다. 33세 나이에 다시 시급 10,000원짜리 단순 노동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시누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다. 2달 뒤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민재의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됐다는 통보였다. 지원금은 5천만 원. 민재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순자도 함께 울었다. 하늘이 드디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민재는 그 돈으로 다시 한번 회사를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눈엔 다시 한번 불길이 타올랐다. 34이 되던 해 민재는 정부 지원금으로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기존의 단순 용접 자동화 시스템에 AI 학습 기능을 추가했다. 이제 기계가 스스로 최적의 용접 패턴을 학습하고 분량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국내 어디에도 없는 독자적인 것이었다. 민재는 이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고 3달 만에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제 그에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신만의 무기가 생긴 것이었다. 그 무렵 대기업 한성산업이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자동화 솔루션 공모를 발표했다. 선정되면 1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전국에서 150개 기업이 지원했고 그 중엔 이미 유명한 중견기업들도 여러 포함돼 있었다. 민재는 고민했다. 자신 같은 무명의 1인 기업이 대기업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까? 하지만 순자가 등을 떠밀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비겁한 거라고, 도전이라도 해보라고 말했다. 민재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제안서를 작성했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기술 원리, 비용 절감 효과, 생산성 향상 데이터까지 모든 걸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적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과정, 수없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썼다. 제출 마감 1시간 전 민재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하늘에 대고 빌었다. 제발 이번만은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 달 뒤 서류 심사 합격 통보가 왔다. 150개 중 10개 기업이 선정됐고 JM테크가 그 중 하나였다. 민재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이 한성산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이어서 발표 심사 일정이 잡혔다. 심사위원단 앞에서 직접 기술을 시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다. 민재는 발표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20번 넘게 리허설을 했고 예상 질문 100가지를 만들어 답변을 준비했다. 발표 당일 민재는 한성산업 본사 대회의실에 들어섰다. 그곳엔 임원 5명과 기술팀장 3명이 앉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민재는 30분간 발표를 이어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왜 최고인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생산성을 몇 %나 높일 수 있는지 데이터로 증명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민재는 하나하나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다. 이틀 뒤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JM테크가 1등으로 선정됐다.
계약 규모는 15억 원. 민재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 순자도 함께 울었다. 2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재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를 마셨다. 50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마시는 술이었다. 순자는 소주잔을 들고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소식은 곧 안산공단 전체에 퍼졌다. 무명의 1인 기업이 대기업 15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재에게 축하 전화가 쇄도했다. 예전에 거래했던 사장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심지어 민재를 무시했던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민재는 겸손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부터 민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성산업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민재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한성산업의 공장 5곳에서 생산성이 평균 38% 증가했다. 불량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인건비는 40% 절감됐다. 한성산업은 민재에게 추가 계약을 제안했고 이번엔 50억 원 규모였다. 민재는 즉시 직원을 20명으로 늘렸다. 사무실도 안산의 작은 공장 건물로 확장했다. JM테크는 이제 제대로 된 회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성산업의 성공 사례는 업계에 빠르게 퍼졌다.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 구매팀에서 민재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 견적을 요청하고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미팅을 제안했다. 민재는 하루에 4-5개 회사를 돌아다니며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리고 계약이 줄줄이 성사됐다. 35살이 되던 해 JM테크의 연 매출은 120억 원을 돌파했다. 순수익은 30억 원. 민재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신이 대표이사에 올랐다. 직원은 50명으로 늘었고 연구소도 별도로 설립했다. 36살 JM테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붙어 실사를 진행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민재는 외국 투자자들 앞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의 기술력과 열정은 통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상장 당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0% 급등했다. 민재의 보유 지분 가치만 600억 원을 넘어섰다.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청년이 불과 10년 만에 재벌이 된 것이었다. 37살 민재는 중소기업 청장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장엔 수백 명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다. 민재가 단상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수상 소감을 짧게 밝혔다. 가난을 이유로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고 실패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고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젊은 세대들은 민재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추앙했다. 민재의 인터뷰는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고 그의 자서전 출판 제의가 쇄도했다. 38살 JM테크는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원을 돌파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민재는 서울 강남에 본사 사옥을 매입했다. 지상 10층 규모의 빌딩이었고 매입가는 250억 원이었다. 건물 옥상엔 JMTCH라는 거대한 간판이 붙었다. 밤이 되면 그 간판이 환하게 빛났고 강남대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볼 수 있었다. 민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15년 전 단칸방 옥탑에서 굶주리며 꿈꿨던 그 미래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 순자를 위해 경기도 용인에 20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저택이었다. 순자는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집에 살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재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50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무렵 민재에 대한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다.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대학에서 특강 초청이 줄을 이었다. 민재는 가능한 한 많은 요청을 수락했다. 특히 가난한 청년들 앞에서 강연할 때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그것을 핑계로 포기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패배라고 역설했다. 그의 강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많았다.
민재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처럼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바로 그 시기 민재를 그토록 무시하던 시누이들의 자식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하버드를 나온 큰조카 준호였다. 그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3년을 근무한 뒤 친구들과 함께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처음엔 투자를 10억 원 넘게 유치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유망한 스타트업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치명적 약점은 오만함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쉽게 어겼다. 결국 내부 고발로 회사의 회계 부정이 드러났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회사는 1년 만에 파산했고 준호는 15억 원의 빚을 떠안았다. 준호의 몰락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하버드 출신 엘리트가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기사가 경제면에 실렸다. 미경은 그 기사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준호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미국으로 도피하려 했지만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로 막혔다. 그는 결국 원룸에 숨어 살며 배달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32살의 하버드 출신 청년이 치킨을 배달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미경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밤 울었다. 두 번째는 파리에서 화려하게 살던 둘째 조카 수연이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프랑스 남자친구와 약혼까지 했다. SNS에는 매일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사진이 올라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수연은 회사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렸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차별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허세를 부렸다. 명품 옷과 가방을 신용카드로 긁어대며 SNS에 과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카드 빚은 5천만 원을 넘어섰다. 결국 수연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실적 미달과 동료들과의 잦은 마찰이 이유였다. 프랑스 남자친구도 그녀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었다. 수연은 파리의 작은 원룸에서 한 달을 버티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경력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 능력은 부족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다. 그녀는 결국 어머니 수경의 집에 얹혀 살며 백수로 지냈다. SNS 계정은 삭제했고 친구들의 연락도 끊었다. 30살의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세 번째는 대기업의 특채로 들어간 셋째 조카 도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인맥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했다. 입사 초기엔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며 승진 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도윤에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바로 인성이었다. 그는 후배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고 업무를 떠넘기기 일쑤였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강요했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갑질은 점점 도를 넘었고 결국 한 여직원이 인사팀에 공식 제보를 했다. 회사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도윤의 갑질 행위가 모두 드러났다.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회사는 즉시 도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만장일치로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도윤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임원 친구에게 부탁해도 번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도윤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다. 31살의 대기업에서 쫓겨난 그는 어디에서도 재취업할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갑질 논란 기사가 줄줄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누이 3명은 각자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한탄했다. 미경은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아들 준호의 이름을 불렀다. 하버드까지 보내느라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무슨 결과냐며 통곡했다. 수경은 딸 수연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파리에서 잘 나가던 딸이 이제 백수 신세가 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은경은 아들 도윤이 집에서 게임만 하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이제 폐인이 되어버렸다. 3명의 시누이는 각자의 불행을 한탄하며 자신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이상하다고 학벌도 소용없고 인맥도 소용없다고 푸념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들의 자식들은 모두 실력이 아닌 배경으로 올라갔고 인성은 형편없었다. 오만함과 허세로 가득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결국 세상은 그들을 외면했고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세상이 불공평할 뿐이라고 자기 합리화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큰 시누이 미경이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10년 넘게 자신과 아들을 무시하던 그 여자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순자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비굴하고 초라한 목소리였다. 미경은 먼저 안부를 물었다. 순자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민재는 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잘 지낸다고, 민재도 회사 일로 바쁘다고 말했다. 미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본론을 꺼냈다. 사실 부탁이 있다고, 민재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말을 이었다. 혹시 준호를 좀 넣어줄 수 없겠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애원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다. 명절 때마다 자신의 아들을 공장 다닌다고 비웃던 그 준호를 지금 자신의 아들 회사에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순자는 냉정하게 물었다. 그 준호가 명절 때 민재를 무시하던 그 준호 맞느냐고, 용접이나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던 그 준호 맞느냐고 되물었다. 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는 몰랐다고, 세상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변명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민재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력서를 내보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다.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실감했다. 며칠 뒤 둘째 시누이 수경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수경도 딸 수연을 민재 회사에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수연이 프랑스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해외 영업팀에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수연이 파리에서 일할 때 민재를 스펙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지 않았냐고, 해외에선 상대도 안 해준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순자는 역시 민재에게 직접 연락하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셋째 시누이 은경도 전화를 걸어왔다. 아들 도윤을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다고 빌었다. 은경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담담하게 물었다. 도윤이 민재를 보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것 같다고 비웃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은경은 흐느끼며 사과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다고 용서를 빌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취직은 민재가 결정할 일이라고,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3명의 시누이는 각자 아들과 딸에게 민재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력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준호, 수연, 도윤 모두 고개를 저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민재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다. 이제 남은 건 민재의 회사뿐이었다. 결국 3명 모두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오빠, 형이라는 호칭을 붙여가며 면접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민재는 그 문자들을 받고 한참을 바라봤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명절 때마다 자신을 비웃던 그들의 얼굴, 공장 다닌다고 조롱하던 그들의 목소리,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단정짓던 그들의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을 보냈다. 회사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지원서를 내라고,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절차를 밟으라고 냉정하게 답했다. 특혜는 없다고, 실력으로 경쟁하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이렇게 조용하고 차갑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JM테크 본사 10층 면접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엔 진한 원목 향이 감돈다. 테이블 위엔 생수병과 종이컵이 놓여 있고, 벽면엔 회사의 성장 그래프와 수상 내역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 면접관석엔 인사팀장과 기술이사가 앉아 있고, 그 옆 빈 의자엔 곧 민재 회장이 앉을 예정이다. 오전 10시 첫 번째 면접 대상자인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10만 원짜리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하버드 졸업장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그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호는 면접관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계속 땀을 흘렸다. 인사팀장이 이력서를 훑어보며 질문을 던졌다. 왜 이전 회사가 부도 났는지 본인의 책임은 없는지 날카롭게 물었다. 준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동업자들이 배신해서 그렇게 됐다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둘러댔다. 기술이사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는지 회계 부정 의혹은 사실이 아닌지 추궁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면접실 문이 열렸다. 민재 회장이 들어섰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다. 15년 전 단칸방 옥탑에 살던 그 초라한 사촌 형이 아니었다. 앞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머리, 맞춤 제작한 고급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민재는 준호를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민재는 차갑게 말했다.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여긴 가족 모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준호의 이력서를 찬찬히 읽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다. 명절 때 자신을 보고 용접이나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준호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그땐 정말 몰랐다고 사과했다. 민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몰랐으면 이제 알았으니 됐고 자신은 그때 일을 용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실력 없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준호는 애원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빌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면접 결과는 사흘 뒤 이메일로 통보됐다. 불합격. 사유는 간단 명료했다. 인성 부적합 및 직무 적합도 미달. 준호는 그 이메일을 받고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촌 형에게 거절당한 것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다. 미경은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다. 하버드까지 나온 아들이 이제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이틀 뒤 수연의 면접이 있었다. 그녀도 준호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 민재는 그녀에게 물었다. 파리에서 일할 때 한국 사람 중 스펙 없는 사람은 해외에서 상대도 안 해준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민재는 역시 냉정했다. 용서는 했지만 채용은 할 수 없다고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연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업무 태도 불량 및 과장된 격려. 수연은 그날 밤 어머니 수경에게 매달리며 울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통곡했다. 마지막으로 도윤의 면접이 있었다. 그는 면접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재를 보고 얼어붙었다. 민재는 도윤에게 물었다. 자신을 보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것 같다고 비웃지 않았냐고 상기시켰다. 도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민재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갑질로 해고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회사에 절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은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면접은 10분 만에 종료됐고 역시 불합격 통보가 날아왔다. 사유는 중대한 인성 결함. 도윤은 그날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게임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은경은 아들이 폐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면접에서 모두 떨어진 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JM테크 본사 로비에 3명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미경, 수경, 은경. 3명의 신우이였다. 그들은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옷차림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10년 전 명절 때 거만하게 웃으며 순자를 무시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접수대 직원에게 민재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원이 약속이 있느냐고 묻자 3명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가족이라고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애원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걸어 비서실에 확인했다. 민재의 비서가 내려와 신우이들을 확인하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다시 올라갔다. 30분이 지났다.
시누이들은 로비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들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명품 회사 로비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미경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수경은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다. 은경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민재가 내려왔다. 그는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시누이들은 민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무슨 일이시냐고 사무적인 톤으로 물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민재야, 아니 회장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동안 한 말과 행동 모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경도 같이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다. 은경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우리 애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신은 이미 용서했다고 과거 일은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누이들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회사에 좀 넣어줄 수 있겠냐고 다시 부탁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용서했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능력 없고 인성 나쁜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미경이 무릎을 꿇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민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준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수경과 은경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3명의 중년 여성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민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차갑게 말했다. 민재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 협력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기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했다. 단 특혜는 없고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시누이들은 그 말에 매달렸다. 그거라도 좋다고 제발 기회만 달라고 빌었다. 민재는 비서에게 지시해 협력업체 3곳의 연락처를 건네주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번 기회마저 날리면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시누이들은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로비에 남겨진 3명의 시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들이 순자와 민재를 그토록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신세가 됐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미경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고 하늘이 우리를 벌주는 거라고 중얼거렸다. 수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은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야 한다고 다짐했다. 3명은 비틀거리며 본사를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고 쓸쓸했다. 그의 추석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장소가 달랐다. 경북 김천의 낡은 한옥이 아니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순자의 200평 대저택이었다. 넓은 잔디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호화로운 집. 거실은 40평이 넘었고 천장은 6m 높이로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반짝였다. 거실 한가운데엔 10인용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온갖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한우 갈비찜, 전복 요리, 대게, 각종 전과 나물, 과일까지. 그야말로 호화로운 상차림이었다. 순자는 한복을 차려입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15년 전 그 비참했던 명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민재도 정장을 차려입고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집사가 문을 열자 미경, 수경, 은경 3명의 시누이가 들어섰다. 그들은 초라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선물 하나씩만 들고 있었다. 예전처럼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그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눅든 표정으로 거실을 바라봤다. 너무나 화려한 집의 모습에 압도당한 얼굴이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시누이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식탁 앞에 앉았다. 그들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을 본 지 오래됐다. 10년 전 그들이 순자의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많이 드시라고,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날이니 즐겁게 보내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기 때문이다. 10년 전 자신들이 순자를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역전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미경은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다. 수경도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은경은 물만 마시며 식탁을 내려다봤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랑할 것이 없었다. 아들과 딸들은 모두 실패했고 자신들의 삶도 무너졌다.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언니들이 저를 불쌍하다고 하셨죠. 민재가 공장 다닌다고 비웃으셨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언니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아들이 성실하게 살기만 바랐죠. 그리고 그 성실함이 결국 민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승리의 눈물이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은 누가 불쌍할까요? 그 한마디에 식탁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통곡했다. 수경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은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복수가 달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했나, 왜 세상은 이렇게 잔인한가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았고 세상은 냉혹했다. 식사 후 시누이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순자는 그들을 배웅하며 다시 한번 말했다. 준호, 수연, 도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그 말엔 동정이 아니라 승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시누이들은 차에 올라타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세 명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과거를 후회할 뿐이었다. 인생은 이렇게 역전되는구나, 오만과 교만이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렸구나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42살이 되던 해 민재에게 청와대로부터 공문이 날아왔다. 국가산업훈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였다. 민재가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이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기술은 해외 15개국에 수출돼 연간 50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정부는 민재를 국가의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 선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단칸방 옥탑에서 굶주리며 꿈꿨던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됐다. 시상식 날 민재는 순자와 함께 청와대로 향했다. 순자는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의 팔짱을 끼고 걸었다. 그녀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청와대 영빈관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다.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인들이 모두 민재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대통령이 직접 민재의 목에 훈장을 걸어주며 악수를 청했다. 대통령은 민재를 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기업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달라고 격려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그 장면은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청와대 정원을 거닐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모든 게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자신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다.
20년간의 고통과 눈물이 모두 승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회사로 돌아와 임원 회의를 주재했다. 해외 사업 확장건이었다. JM테크는 이제 동남아, 유럽, 미국까지 진출할 계획이었다. 민재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도시 한가운데에 자신의 회사가 우뚝 서 있었다. 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단칸방 옥탑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23세 민재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옆에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가난은 이겼고 무시는 끝났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다짐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다. 마치 하늘이 민재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민재는 경북 김천을 찾았다. 15년 전 자신이 살던 그 낡은 단칸방 옥탑이었다.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그대로였다. 민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옥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이 좁은 공간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절망했던가.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 민재는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열지 않았다. 그저 그 앞에 서서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감사했다. 민재는 옥탑을 내려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복수는 성공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해냈어요. 순자는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그래, 우리 이겼다. 이제 더 높이 올라가자. 민재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기나긴 전쟁이었다고 하지만 끝까지 버틴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JM테크의 성공 스토리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회사는 상장 5년 만에 코스피로 이전했고 시가총액은 5조 원을 돌파했다. 민재는 45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됐고 청년 창업가들의 멘토가 됐다. 그는 매년 100명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가난한 집안 출신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민재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됐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민재가 그 증거라고 이야기했다. 시누이들과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 준호는 민재가 소개해준 협력업체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그는 2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준호를 JM테크 해외지사로 발령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허세를 벌였다. 진짜 실력을 쌓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결국 작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도유는 가장 오래 걸렸다. 그는 3년간 방황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오만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민재는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겼고 미래는 희망으로 채웠다. 그는 어머니 순자와 함께 매년 명절이면 가족들을 초대했다. 이제는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모였고 과거의 비웃음은 더 이상 없었다.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고 대화에는 존중이 담겼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화해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먼저 성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실패했다면 여전히 무시당했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냉혹하고 현실적이었다. 48살이 되던 해 민재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제목은 가난은 이겼고 무시는 끝났다였다.
그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책에는 민재의 적나라한 인생이 담겨 있었다. 단칸방 옥탑에서의 굶주림, 명절마다 당했던 모욕, 수없이 실패했던 순간들,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독자들은 그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용기를 얻었다. 특히 가난한 청년들에게 이 책은 하나의 교과서가 됐다. 민재처럼 살고 싶다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 강연 요청이 폭주했다. 민재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대학교, 고등학교, 중소기업, 심지어 교도소까지 찾아갔다. 그는 어디를 가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며 중요한 건 가난 속에서도 품는 꿈이라고 역설했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결국 승리한다고 외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능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나쁘면 결국 무너진다고 겸손과 성실이 최고의 무기라고 말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민재의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돌파했다. 시누이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미경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았다. 더 이상 명품을 찾지 않았고 남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순자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과거를 반성했다. 수경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딸 수연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은경은 아들 도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간 것에 감사하며 매일 기도했다. 3명의 시누이는 이제 순자를 존경했다.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뎌낸 순자의 강인함에 고개가 숙여졌다. 어느 날 민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JM테크 재단을 설립한 것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가난한 집안 출신 청년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민재는 사재 200억 원을 출연했고 매년 1000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학금, 직업교육, 취업 알선, 창업 지원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다. 재단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순자재단이라고 지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가난한 청년들을 돕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정치인, 기업인, 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청년들이 가득 모였다. 민재는 단상에 올라 짧은 소감을 밝혔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난이 꿈을 가로막는 세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재단이 작은 시작이지만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행사는 모든 방송사에서 생중계됐고 민재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국에 울려 퍼졌다. 저녁 무렵 민재와 순자는 재단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도시 어딘가에 자신들처럼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이겼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라고 미소 지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엄마, 이게 진짜 승리예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 돈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